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생생경제 장희영입니다. 며칠 반짝 춥더니 또다시 늦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처럼 얼굴이 찌푸려지시나요? 올여름 정말 뜨거웠죠. 사실 이런 폭염도 경제적으로 연관지어 보자면 참 밀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꼽자면 흔히 밥상 물가라고 불리는 신선식품 가격이 있는데요. 언제나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당연히 이런 무더위는 신선식품에도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 물가 상승입니다. 추석 앞두고 제가 너무 공포스러운 발언을 했나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또 그렇게 무서운 수준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성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홍보하는 모습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자원봉사인 줄 알았던 이들이 사실은 마케팅 업체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NGO 단체나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다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경제 상식과 선물 드리는 경제 탐구 생활, 그리고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경제탑 뉴스, 또 주말에 읽으면 좋을 책 소개해드리는 경제 신간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경제 라디오 YTN 생생경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1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를 파헤칩니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정부가 경기 침체와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서민들은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먹거리와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연일 치솟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그 실태는 어느 정도고 또 대책은 없을까요?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정책모 형실장 우병준 박사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그 밥상 물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식품 지수가 연일 치솟고 있다 이런 소식 자꾸 들립니다. 수치로 보자면 뭐 전월 대비 5.4%가 올랐다. 뭐 전년 동월 대비 2.8%가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수준입니까? 네, 사실 이게 숫자상으로 보시면은 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요. 이 신선식품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예. 이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신선한 물고기 생선류, 예. 그다음에 채소류, 뭐 조개, 양념채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수화한 건데요. 농수축산물 뭐 다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죠? 네. 축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축산물을 농수산물이 제외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합성이 돼서 뭉쳐져 있는 거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숫자상을 뭐 5% 이상 올랐다든지 2% 이상 올랐다는 게 지금 8월과 추석을 앞두고서는 좀 일상적인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추석이 또 이번에는 9월 그 중순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영향이 좀 함께 된 거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선식품에 제가 축산물을 넣어서 축산물들이 좀 속상해 있겠네요. 근데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이 사실 눈에 좀 띈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이게 좀 구체적 숫자들을 보면은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소비자 물가 변화에서 농축수산물 전체의 변화는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한 8월이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작년 8월과 비교하면 한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아마 지금 주부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배추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58% 증가했고요. 어머나, 네. 예.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게가 또 한 45.1% 증가했습니다. 네. 또 뭐 풋고추도 한 31% 정도, 시금치도 그 정도, 열무도 한 20% 정도 증가했고요. 네. 쇠고기도 한 14%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 가격이 상승한 거죠. 반면에 이제 조금 하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쌀이 굉장히 풍작이고 작황이 좋기 때문에 쌀은 한 10% 가까이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했고요. 예. 돼지고기도 한 4% 이상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양파, 파, 달걀 이런 것들 추석 때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평소에 뭐 게를 많이 먹는다거나 뭐 딱히 막 많이 먹는 음식들은 아니어서 못 느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게 강조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뭐 하락한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주식인 또 쌀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전체 평균 물가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감도 오는데요. 앞서서 제가 폭염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번 폭염이 또 이런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악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이야기들, 뭐 분석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요. 이번 그 농축산물 급등 요인은 이번 폭염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역시 이런 시기에는 이 정도는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네. 이번에 폭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채소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예. 폭염 피해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 여름철하고 이제 추석 때 그러지 않아도 원래 약간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폭염의 피해가 굉장히 컸죠. 이게 폭염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류들의 작황이 안 좋게 되니까요. 네. 공급량이 부족을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딸리게 되니까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게 되죠. 특히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석이 또 약간 빠른 추석이고 예. 또 8월 말까지 뭐 20년 만에 처음인 이런 폭염이 있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다시 이 기상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요 무더위가 9월에 끝나고 추석이 지나가게 되면은 네네. 오히려 빠르게 날씨가 이게 선선해지면서 모든 그 작물들의 생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문제는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은 추석이 지난 다음에 찬바람 불어서 작물의 생산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은 단기간에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죠.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폭락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항상 이 지나친 가격의 조정, 막 크게 갑자기 오른다거나 크게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그 농작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참 이게 힘든 일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물가가 급등이나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수급량 조정을 좀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또 이런 그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할 수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원망을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올해도 역시 수급량 조절이 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수급 대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이게 이 수급 대책은 항상 매년 이게 수립이 되고요. 매년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의 수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 기상 여건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예. 이게 정확히 날씨라든지 이런 기상 관계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고 최근에 또 이게 기상 문제로 여러 가지 이 작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농작물의 수급 관리에도 영향을 줘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상시 비축 물량 확보라든지 생산 안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는 이제 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또 이게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이나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정책에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정책 당국자라든지 또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 또 기상청 또 한 번 또 따끔하겠네요. 그러네. 하긴 우리가 날씨에 기대서 이런저런 정책들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건데 예보 자체가 또 틀려버리고 이러면 또 많은 것들이 차질이 있었겠군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좀 잘 뒷받침되어야 이제 그 농가에 계신 분들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농사에 매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도 저는 뭐 과거에 며칠 전에 비해서는 좀 덥다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또 일상적인 지금 날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다시 정상으로 확 돌아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또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건지 앞으로 9월, 10월 정도 농축산물 가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뭐 9월, 10월 그때 또 기상이 어떻게 될지는 뭐 신만이 아는 문제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예년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의 그 가격 상승 폭은 꺾여서 이제 네. 예년 평년 수준으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네네. 쇠고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쇠고기가 근데 폭염이랑 연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쇠고기는 사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폭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폭염 피해가 가져도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의 공급량 부족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날씨와 상관없는 원인으로 맞습니다. 올랐기 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쇠고기 가격 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예. 가격이 물론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항상 정부가 괜히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저물가 문제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민 장바구니 물가 체감은 항상 정부가 걱정하는 것과 조금 괴리가 좀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이제 정부 통계청에서 수집을 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저희가 물가를 발표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의 가중치를 다 합쳐서 이제 1000이 기준점으로 잡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중치가 10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1000이라는 숫자 그 네. 안에서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죠. 예, 물가 네. 평균이 나오는데요. 농축산물은 이제 차지하는 그 가중치가 77.6입니다. 전 중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우리 서민들은 이 먹는 물거리, 이 먹거리 장바구니의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네. 국가 전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중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물가와 일반 서민들의 물가의 그 체감 정도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 모시고 장바구니 물가를 따로 또 듣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약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정책모형실장 우병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면서 선물도 받아가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보내실 곳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다 보니까 감기가 살짝 와서요. 목소리가 다소 여러분들 좀 듣기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일단 글자는 5글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가 아닌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인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거래 가격이란 대개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죠.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심 건수를 보면 800여 건 이상으로 별다른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 중에는 자진 신고제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취득세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서, 낮은 가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샵 0945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일단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광고 후에 이어지는 경제 톱 뉴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유동인구가 좀 많은 중심가나 번화가에서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YTN 라디오가 있는 상암동 거리에서도 저도 흔히 보는 분들인데요. 국제 비영리 단체 회원 모집하시는 분들 종종 눈에 띕니다. 각각의 단체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기부금 회원을 모집하는 걸 보면 사실 좀 안타까워서라도 한번 멈칫하고 얘기를 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마케팅 업체가 동원된 이들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케팅 업체를 동원한다면 당연히 또 대가가 따르게 될 테고요. 그만큼 어려운 곳으로 가는 기부금도 줄어들게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 NPO스쿨 이재현 대표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생생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했네요. 여러분, 그 생생 인터뷰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탑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기다리시면서 당황하셨겠어요. 네, 살짝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지금 처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실수가 마지막 날 또 있네요.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죠? 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말에 2분기 국내 총생산 소폭치를 발표했을 때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잠정치에서는 그보다 조금 높은 0.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폭치에서 추정치로 반영했던 이 분기 마지막 달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올해 1분기 0.5%보다 높고 또 작년 3분기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만 작년 3분기에 1.2% 성장했는데 그 이후로 3분기째 이 0%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제조업이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2분기 1.2%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이거는 2분기 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석탄과 석유 제품 그리고 화학 제품 생산이 늘어난 덕입니다. 건설업은 1% 증가했고요. 서비스업은 0.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소비를 보니까 1% 늘었는데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안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하반기에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 일단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2분기 민간 소비가 늘어난 건 사실 정책 효과가 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6월 달로 끝났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일단 지난 7월 산업 생산에서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 이 3대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요. 네. 또 8월 들어서 수출이 20개월 만에 마이너스 행진을 좀 끝내기는 했지만 그때 사실 조업의 수가 좀 많았던 덕이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수출이 반등을 이어갈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 법정관리 그렇죠. 개시가 예. 되면서 이제 물류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변수도 좀 있고 또 기업 구조조정도 조율이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내수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 파행으로 추경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경제는 녹록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정책 때문이든 어쨌든 일단 민간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했는데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안 좋아졌다고요.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GN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 0.4% 감소했습니다. 2014년 3분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건데요. 이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친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교역 조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 실질 GNI입니다. 네. 우리가 수출한 금액으로 얼마를 수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제 실질적인 구매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일시적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라는 예.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이제 수출 가격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에 원유 등의 수입 가격은 올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국제 유가가 2분기에 상승세를 좀 보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유가 지난 1분기에는 배럴당 평균 30.8달러였는데 네. 2분기에는 43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분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이것도 실질 GNI가 좀 감소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또 한진해운 이야기 나오니까 마음이 또 무거워지네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뭐 항구에서 선박이 압류됐니, 뭐 하역 작업이 중단됐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 부산항 입항은 가능해졌다고요? 네, 일단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중단 결정 이후에 이제 결국 법정 관리 신청하게 됐는데 예. 그 여파가 지금 상당합니다. 뭐 네. 해외 항만에 수십 척의 선박이 억류돼 있고 항만 터널과 하역 작업 업체가 이제 한진해운 화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수출품도 묶이고 뭐 해상 항공 운임도 이제 급등하는 그랬죠. 모습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이 지난 1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었거든요. 이 컨테이너 고정 작업을 하는 업체와 화물을 검수하는 업체들이 이제 한진해운에 미수금을 달라 이러면서 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수금이 총 27억 원 가량인데요. 네.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이제 뭐 이 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부산항만공사가 이 업체에게 8월분 임금 5억 원을 우선 지급키로 하면서 네.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순차적으로 하역 작업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광양을 비롯해서 뭐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뭐 이런 등에서 입항이 이제 일제히 거부당한 상태고 이집트에서도 통항료 이런 것들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웨즈 운하 통과가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 45척 가량이 정상 운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유, 국내 기업들 자꾸 힘든 소식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인기 참 많았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폭발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기사로는 뭐 전량 리콜 할 수도 있을 듯 막 이런 것도 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고요. 네. 이따가 오후 5시에 태평양 사옥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 부장이 직접 설명하고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용과 뭐 리콜 대상 이런 것들은 좀 들어봐야 알 텐데요. 네. 이 갤럭시 노트 7은 지난달 19일에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 이후 2주 동안 100만 대가량이 팔려나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만 4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뭐 배터리 충전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신고가 잇따르자 이제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리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가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1차 출시국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 7 초도 물량 배터리가 네. 모두 동일한 제품이라서 아마 100만 대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갤럭시 노트 7 출시를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영국과 프랑스 같이 이제 유럽에서 오늘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일단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이 삼성전자가 영국 이동통신사에 갤럭시 노트 7 매장 전시를 좀 중단해달라 요청했다고 네. 보도가 됐는데요. 이미 출시한 호주와 미국에서도 출고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예정대로 이제 어제죠. 1일 출시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에 나섰고 현지에서도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다른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문제가 다행이네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톱 뉴스 전해주신 내용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권 기자님께서 뽑아주실 탑 오브 탑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늘 탑뉴스 아무래도 뭐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그리고 국민소득 감소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하반기 글로벌 경제도 좀 먹구름이 껴있고 국내에도 변수가 많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추경은 계속 늦춰지고 있고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하는 만큼 또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제가 앞서 2부에서 좀 성급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던 생생 인터뷰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또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최근에 그 국제 비영리 단체 뭐 NGO 회원 모집하는 분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지만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마케팅 업체가 동원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실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NPO 스쿨 이세현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NGO 뭐 NPO들이 참 많이 그 초록색 옷 입은 분들도 저희 YTN 앞에도 보이고요. 네. 회원 모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한 최근 몇 년부터 갑자기 많아진 거라고요? 예, 최근 뭐 한 2010년대쯤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많아진 현상이 좀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경제나 이런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기부금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판단된 소위 글로벌 단체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이런 모금 행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이제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 기부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제단체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이런 회원 모집을 할 텐데 최근에 특히 이렇게 한국 시장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간단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전반적인 이제 이유가 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한국 정도가 경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눔 문화가 소위 계속 성장세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여지. 그 정도 하나 진단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교두보 정도로 생각하는 측면도 글로벌 단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길거리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TV만 틀어도 관련된 광고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몇몇 보도에서 이런 후원 회원을 모집을 일명 에이전시라고 불리는 마케팅 업체가 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단체에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자생적인 이 현장의 어떤 풀뿌리 단체들이 이제 실제로 모금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길거리로 책상을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격려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글로벌 단체가 한국의 마케팅 에이전시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행위는 사실 조금 진단해봐야 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관리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사실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관리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좀 도덕적으로 또 따라가는 책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NGO, NPO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몇몇이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일을 한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눈에 일단 띄고 몇이 적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실 이런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책임지심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적절한 지원을 좀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역사가 좀 일천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법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게 많겠다 생각은 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정부가 지원책을 많이 늘린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하다가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단체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도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도덕적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계적으로 이걸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거를 떠나서 실제로 모금을 한 성금을 가지고 어떤 성과와 어떤 변화를 일으켜냈는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국제 구호단체들이 어려운 지역 혹은 어려운 아이들 혹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금하는 돈들이 후원금들이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목적에 더 의미를 둬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꾸 이렇게 돈 쪽에 관심이 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이 찌푸러지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 사회의 기부나 모금 문화 제대로 조금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돈을 달라라는 쪽에서의 책임감이 네. 먼저 거론되는 게 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달라 요청을 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를 책임감 있게 책무성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 이런 그리고 또 도덕적인 자구책 이런 것들이 나눔 문화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수준, 즉 질까지 올려내는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책무성과 어떤 책임성을 다해 나갈 때 사실은 그런 여러 단체들이 국민들한테도 사랑을 받아서 이 나눔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선순환을 통해 더 양과 질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금 회비의 지출이나 결산에 관한 부분도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적인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정말 여기에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후원하신 분들이 또 더 기쁘게 후원한 것을 보고 이제 미소를 짓고 또 다른 후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도 NGO나 NPO 활동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무리 청년 실업이다 경제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자발적으로 이런 좋은 일에 내 청춘을, 내 젊음을 투자하겠다 이런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네들이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또 이 꿈이 좌절되거나 희망이 절망으로 해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아직 그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조금 더 좋게 개선하는 방법이 꼭 조직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네티즌이 어떤 큰 단체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합류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 드러내는 성과보다는 조직으로 결합돼 있을 때 더 큰 성과가 나고 더 큰 어떤 사회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걸 전제를 해본다면 지금에 필요한 덕목은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어떤 사명감이나 긍정적인 상, 그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소통과 협업의 능력,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모금 문제에서 거론되듯이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요.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NGO나 NPO 활동을 벌써부터 꿈꾸고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는 크게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꼭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이래야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활동을 하려는 이 꿈이 아니다. 이 꿈을 혼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여럿이 함께 모이면 추진력은 더 강해질 테니까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운용을 하시면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NPO 스쿨 이세연 대표 함께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신간. 한 권의 책 속에 담긴 경제와 삶의 지혜, 경제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책 소개해 주시려면 책 많이 읽으셔야겠어요. 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신간은 리처드 니스벳의 마인드웨어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나오는 책들, 특히 경제 경영 분야의 책들을 살펴보면요. 유독 선택이나 생각을 주제로 한 책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택이나 생각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다.
라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요즘 뭐 결정장애다 혹은 선택장애다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 네. 그러죠. 또 요즘 무엇이든지 쉽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결정장애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들이 주어졌습니다. 네. 엄청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많은 선택지는 인간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네.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전 같으면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 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선택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장애가 따르는데요. 이럴 때 이 마인드웨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네. 아니, 정말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당장 저희 언니랑 저도 읽어볼 것 같은데. 일단은 책 소개 전에 이 저자 이야기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자가 리처드 니스벳인데 꽤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사회심리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예리하게 분석해냈던 책이 있었죠.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신데요. 아주 오랜만에 마인드웨어라고 하는 책을 선보였습니다. 이분이 미국 미시간대 심리학과 석좌 교수로 40년 동안 사회심리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책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각종 사회적인 요소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뒤흔드는 각종 편향들,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의 함정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책에 소개된 두 가지 질문만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네. 영화가 참 재미없고 지루해요. 네.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계속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와야 될까요? 네, 질문 재밌네요.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누구를 면접을 보는데요. 네. 서류에서는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우수해요. 그래서 네. A를 뽑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면접을 보니까 A보다는 B가 더 똑똑하고 의욕이 넘칩니다. 네. 자, 이럴 때 누구를 채용을 해야 될까요? A와 B 중에. 제가 답하면 안 되죠. 답해봐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분을 봤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더 봅니다. 30분 됐는데 재미없다. 그럼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10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경우에 좀 낸 돈이 아깝고 특히나 요즘 영화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보는 걸 선택한다면서요. 여기서는 뭐라고 맞습니다. 합니까?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네. 영화관에 앉아 있어요. 네. 지루하게 감상을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경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든다라는 건데요. 어렵네요.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과 함께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을 할 기회는 자동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출한 매몰 비용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회 비용 때문이라도 영화관을 나오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일이 개인적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수행할 때 이러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이미 들어간 큰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노력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아는데 네. 그냥 강행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 때문에 오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것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여기서는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그거였죠. 서류에서는 A가 우수한데 막상 면접을 봤더니 B가 더 똑똑하고 의욕이 넘쳐 보인다면 누구를 채용해야 될까? 이것도 순간 판단하기는 다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면접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 B를 뽑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그쪽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훨씬 더 의욕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면접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가운데 보통 30분 보잖아요. 네네. 아주 작고 단편적인 편향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잠깐 만나서 목격한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의 작은 표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30분 관찰하고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인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다른 사람 딱 보면 알아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은 차라리 A 후보, 그러니까 꼼꼼하게 면접,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서류에서 더 올바른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의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공동체의 올바른 선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요. 호텔에서 수건 재사용을 권장하는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은 3가지 문구를 가지고 실험해 놨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거죠? 궁금하다. 첫 번째가요. 지구 환경을 지킵시다. 수건을 여러 번 씁시다. 라는 거였었어요. 두 번째 문구는요. 우리 호텔 투숙객 대부분은 수건 하나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객실에서 묵은 손님 가운데 75%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수건을 다시 씁니다. 어찌 보면 다 똑같은 걸 요구하는 문구였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효과를 낸 게 마지막 문구였다고. 그래요? 이게 수건 재활용을 26% 증가시켰다고 그러는데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인들이 예상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해야지 눈치를 보다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따라간다.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질문은 지구 환경을 지킵시다. 너무 큰 범위를 얘기했고 그렇죠. 두 번째만 해도 우리 호텔 투숙객은 이라고 했으니까 호텔이라는 큰 범위였고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이 객실에서 묵은 손님은 이라고 이야기했군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여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마케팅이나 사회적 캠페인을 할 때도 이러한 일종의 우리가 이걸 넛지라고 표현을 하죠. 은근한 압박과 번유를 할 수가 있다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들의 전기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재미있게 활용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웃보다 전기를 적게 쓰는 집 앞에 전기 사용량이 적다는 사실을 적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요, 재밌는 건 그 옆에다가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을 함께 그려 넣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임을 주변에 인식시켜줬다는 거죠. 저희 집 앞에 그런 거 걸리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렇죠. 주변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저 집은 저게 붙었네, 웃고 있는데 우리 집은 나 이런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야, 괜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것 같지만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영향을 받아서 결정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2가지 질문을 예로 들어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책 다 읽은 건 아니죠? 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럼요. 훨씬 다양한 많은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혹시 하나, 제가 이게 돌발 질문인데요. 혹시 또 기억나는 재미난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억나는 재미난 사례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을 어떤 걸 팔아야 될까? 그런 거 진짜 어렵죠. 어렵죠. 마음은 손절해야지 하고 있습니다만 내 눈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있으면 그거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실 착각할 수 있는 잘못 선택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라고 최근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경우를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르는 주식을 파는 것과 내리는 주식을 파는 것과. 저는 이론적으로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내리는 주식을 파는 게 맞다면서요. 그래서 얼른 오르는 주식을 사야 수익을 본다. 손실 적게 보고. 이게 소유욕과 손실 회피라는 방어 기제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눈앞에 빨간불 들어오면 일단 그거 팔아서 이익 챙기고 떨어진 건 놔둬보자 이렇게 가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올바르게 인간이 참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책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요. 정말 인간의 마음이 참 갈 때 와도 같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책을 통해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장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좀 하고 싶다. 평소에 나의 결정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신간 마인드웨어와 함께했고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경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퀴즈 정답자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경제탐구생활 정답은 다운계약서였습니다. 자, 먼저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62번님 다운계약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예외 없이 드러난 사실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다운계약서. 아이고, 제가 산 아파트는 저절로 다운이 됐네요. 이 부분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608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기분이 다운됐었는데 다운 계약서 써서 세수 다운시키지 맙시다. 네, 그렇죠. 누군가의 다운 계약서는 또 다른 사람의 세금을 더 상대적으로 내게 만드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5122번님.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이군요. 교수님, TV에서 배웠을 때부터 완전 팬이었는데 왜 이제야 들었을까요?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진행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제야 들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 원래 김우성 PD가 진행하시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휴가 기간에 일주일 동안 제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여러분들 좀 사랑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김우성의 생생경제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생경제도 역시 포스코와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